안녕하세요. 빛나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모의평가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죠. 에이어 지문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이 지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지문의 큰 독해 포인트부터 잡고 갈 텐데요. 이 지문은 대상 비교 지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문이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지문은 최근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문이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요구하는 능력이니까요. 요걸 좀 잘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글은 가에서 전통적 윤리학과 에이어 이 둘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전통적 윤리학은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다시 말해 참 또는 거짓을 논할 수 있는 문장이고 그래서 참 거짓의 어떤 객관적 판단을 찾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 다시 말해 참 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참 또는 거짓의 어떤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지문에서는 에이어와 행크스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에이어와 행크스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도덕 문장의 전건 긍정식이 성립하냐 안 하느냐라는 그 입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논리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A어는 조건문일 때는 도덕 문장이 감정 표현이 아니고 따라서 도덕 문장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단독문일 때는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도덕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과 단독문이었을 때 도덕 문장의 어떤 성격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도덕 문장의 전건 긍정식, 다시 말해 전제 둘이 참이고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을 요구하는 그 전건 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행크스는 도덕 문장은 판단적이야. 그래서 조건문도 판단적이고 단독문도 판단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에 쓰일 때나 단독문에 쓰일 때 내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도덕 문장의 전건 긍정식 전제가 참이면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라는 전건 긍정식은 당연히 도덕 문장에서도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16번 문제에 요 보기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적용하고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요 문제가 육모에서는 6월 모의평가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행크스 에이어와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기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덕 문장은 태도 표현이야. 따라서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보기와 에이어가 동일한 입장이고 또 조건문으로 쓰일 때나 단독문으로 쓰일 때나 모두 다 태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이라는 태도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건문이나 단독문이나. 따라서 도덕 문장의 전건 긍정식이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장은 또 행크스랑 동일한 입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독해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지문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 지문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단별로 차근차근 선생님 설명을 따라오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첫 번째 문단에서 독해 방향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독해를 할 때 좀 더 집중하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가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른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문장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좀 잘 안 되는데 정리하자면 이 얘기예요. 전통적인 윤리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고자 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 객관적인 근거를 오랫동안 찾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A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그 말은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일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앞에서 전통적인 윤리학자가 도덕 문장의 객관적 근거를 찾고 있었는데, A어가 이렇게 말하면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일 수 없으니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도덕 문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도덕 문장의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A어가 주장했다라는 말은 쏙 빼놓고 그냥 요렇게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라는 말만 설명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또는 경험적 감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는 건데, 앞에 얘기했던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는 그 주장을 자세하게 다시 상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되는데 도덕 문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우선 구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라는 기존의 논의가 있었다는 건데, 이런 논의는 사실은 이전에 수능 기출 지문에도 좀 나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출을 잘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이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어인 A가 선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능 지문에서는 이런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이라는 주어가 A를 포함해야 돼. 그런데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선은 더 이상 분석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포함할 수 없는 애라는 거야. 따라서 이런 선을 다루고 있는 도덕 문장은 분석 문장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도덕이라는. 따라서 이 도덕이라는 추상적인 선은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경험에 관찰할 수 있는 종합적 문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다. 그래서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 표현을 하는 거고, 또는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덕 문장은 분석 문장이나 종합적 문장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영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인과적인 설명을 하는데,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잘 이해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면 뒤에가 완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독해가 되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독해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하나는 표현적 용법이고 하나는 기술적 용법이라는 거야.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거죠.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용법은 사실을 기술하는 건데 이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건 도덕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거지 요거는 따라서 도덕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앞에 A어는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가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건 당연히 도덕 문장인 거죠. 따라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 같은 도덕 문장은 야,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왜?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 문장이야. 따라서 참 거짓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 근거, 독립적인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는 앞서 얘기했던,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 다시 말해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를 찾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부정하는 급진적인 주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이 있다라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의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윤리학자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A어는 도덕 문장은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왜?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 문장이다.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지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나지문이 더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정리를 해보면 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갑자기 논리학이 툭 튀어나옵니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라고 여기도 아주 간결하게 자세한 설명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툭 말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 다시 말해 A어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지금 꺼내놓은 건데 그 말을 왜 꺼내놨는지 그런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툭 던져놓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이 부분을 독해하는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앞에 이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해 비판이 된 것을 이제 이 논의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증을 전건긍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리학의 전건긍정식이라는 논리를 설명합니다. 이 전건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가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P이다도 참이면 뒤에 나오는 Q이다도 참이다. 반드시 참이다. 이게 전건긍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귤은 맛있다라는 문장은 단독으로 쓰이면 감정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A어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건 도동 문장인 거예요. 그쵸? 왜? 도동 문장은 감정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도동 문장이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이 귤은 맛있다가 조건문의 일부가 된다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아. 다시 말해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이 귤은 맛있다라는 감정 표현이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그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덕 문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감정 표현이 될 수 없는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A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내용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자, P면 Q이다의 P는 감정 표현이 아니니까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거니까 요거는 뭐 참 거짓을 논할 수 있겠죠. 하지만 P다의 P는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거니까 이건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 도덕 문장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기술적 용법으로 쓰일 때와 표현적 용법으로 쓰일 때 내용 차이가 생겨. 따라서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은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은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 표현을 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돼. 왜? 표절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쓰이면 감정 표현이지만 이게 조건문에 쓰이면 감정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전제가 내용이 똑같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의 참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어의 견해처럼 도덕 문장이 조건문으로 쓰여질 때는 도덕 문장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그러한 논리학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전건 긍정식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옳다는 게 논리학의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도덕 문장이 들어오면서 A어의 견해에 따라서 도덕 문장을 이해한다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쟁점에 대해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했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는 A어의 입장과 행크스의 입장을 비교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 거예요. 야, 표절은 나쁘다라는 말은 표절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 문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대상의 속성, 어떤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문장은 판단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독으로 쓰이든 그렇지 않든. 그게 단독으로 쓰이든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그게 단독문에 있든 조건문에 있든 둘 다 판단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의 내용과 자꾸 연결시키면서 글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판단적이라는 말을 설명해요. 이 판단적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적이라는 말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고, 그렇게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그 문장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거야.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판단적인 문장의 본질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이 차이가 없다. 판단적 문장은 그것이 단독으로 쓰이든 조건문에 쓰이든 그것이 참 거짓일 수 있고요. 그것이 판단적이라는 점에서는 내용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건긍정식이 성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조건문도 판단적이고 단독문도 판단적이니까 이 조건문에 쓰인 문장과 단독문에 쓰인 문장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론이 참인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 다시 말해 조건문에 있는 P이다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에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조건문에 쓰여 있는 문장과 단독문으로 쓰인 문장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학생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건문에 쓰이면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해도 판단적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다시 말해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좀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요 발현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때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엄마만 닮았고 어떤 친구는 아빠만 닮았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유전자는 발현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아빠만 닮았다. 그러면 엄마의 유전자도 있고 아빠의 유전자도 있는데 아빠의 유전자만 발현되고 엄마의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유전자가 없는 건 아닌 것처럼 얘가 판단적 본질을 조건문에서 발현하지 못할 뿐이지 걔가 판단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적 본질은 발현되지 않더라도 판단적 본질은 지니고 있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판단적 본질은 잃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문에 쓰인 문장이나 단독문에 쓰인 문장이나 둘 다 판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이해를 했다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자,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A어의 입장은, 요거는 사실을 기술한 거잖아요. 따라서 사실을 기술한 건 참 거짓을 논할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문장은 기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A어는 도덕 문장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고요. 2번,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쵸?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그쵸?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겠죠. 왜냐하면 표현적 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니까.
주어와 소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쵸? 주어가 수어를 포함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분석적 문장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 4번 도덕용어의 용법은 도덕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니죠.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사실이면 기술적 용법인 거고 감정 표현이면 표현적 용법이었던 거지 사실의 종류에 따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도덕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그렇죠. 진리 적합성이 있다라는 것은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건데 그것은 도덕문장이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죠. 자, 13번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A는 이제 행크스의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행크스는 귤은 맛있다가 판단적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1번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틀렸네요. 그렇죠? 2번 표절은 나쁘다도 판단적이고 얘는 참 거짓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단독으로 쓰일 때만이 아니라 단독이든 조건문이든 다 참 거짓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도 그쵸?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판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아니죠. 맛있음을 속성으로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없다는 게 행크스의 입장이죠. 그럼 이제 정답은 5번이겠네요.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도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은 표절의 나쁨이 발현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조건문에 쓰이는 맥락에서도 그것은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은 14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 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요게 이제 학습 활동지인데 진술 1을 봤더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전통적 윤리학자와 A어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학자는 있다라고 했죠. 전통적 윤리학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입장일 거고 A어는 아니다라고 하겠죠. 왜?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진술이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게 이제 진리 적합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A어는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도 그렇죠. A어는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다라는 입장이고 행크스는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진다. 행크스는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라 했고 그것은 참 거짓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그렇죠? A어는 다르다 했고 행크스는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옳다까진 맞아요. 그런데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 아니죠. A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라는 말은 A어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내용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자 A어와 행크스를 비교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그쵸?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에이어의 견해가 옳다면 조건문에 쓰였을 때의 도덕문장과 단독문으로 쓰였을 때의 도덕문장의 내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에이어 윤리학의 견해가 옳게 되면 전건 긍정식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도덕문장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받았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1번은 틀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2번 기억에 따르면 도덕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문장이 감정을 표현했다는 견해는 수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도덕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에이어의 견해는 수용될 수 없는 겁니다. 기억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기억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가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그쵸?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귤은 맛있다라는 어떤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그렇죠? 전건 긍정식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16번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라는 건데요. 이 보기의 내용이 굉장히 또 까다롭습니다.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이게 막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게끔 쓰여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보기 지문인데요.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그쵸?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자, 중요한 거는 이것은 찬성이고 이것은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자선은 옳다가 찬성 태도고, 그쵸? 찬성 태도에 대한 찬성 태도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문장은 찬성에 대한 찬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라는 태도는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 진리 적합성이 없는 문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는 찬성에 대한 찬성 태도, 자선은 옳다는 찬성에 대한 태도를 지녔죠. 그러면 요거는 찬성에 대한 찬성 태도를 지니고 요것도 찬성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지니는 건 비일관적이다는 거죠. 따라서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가 찬성 태도고, 자선은 옳다가 찬성 태도라면 봉사는 옳다라는 찬성 태도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찬성 반대라는 그런 어떤 주관적 태도 표현은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 이 입장은 에이어와 동일한 입장. 그러나 전건 긍정식은 부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행크스와 동일한 입장이구나 라고 판단했어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그랬는데,
자, 여기는 지금 상충한다, 상충한다, 상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상충한다는 얘기는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고, 상충하지 않다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 말을 이렇게 바꿔놔서 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평가모원의 좀 음흉한 계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계략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도덕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A어의 주장이죠. 그러면 A어는 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는 그 A어의 입장이 있었던 거고,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건 보기의 입장인데, 자, 보기에서도 이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A어의 입장과 보기의 입장은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 도덕문장이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 문장이다. 라고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상충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던 겁니다. 자, 2번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건긍정식은 참에 의해 규정된다면 요 보기 입장은 태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도 결론도 다 찬성 태도. 두 전제가 찬성이면 결론도 찬성 태도. 그러면서 전건긍정식이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그게 이제 보기 입장이고, 전건긍정식의 이제 논리학의 입장에서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따라서 참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입장은 두 전제가 찬성 태도면 결론도 찬성 태도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그 태도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건 참에 의해서 규정되고 요건 찬성 태도에 의해서 규정된다니까 서로 다르다, 상충하는군 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라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그렇죠. 보기에서는 주관적 태도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과 상충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죠. 그렇죠? 선호를 표현한다라는 주장과 찬성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다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입장에서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당연히 상충하지 않고 동일하게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둘 다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요 16번 문제였고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잘 풀 수 있게 되려면 지금 쌤과 한 것처럼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